자, 동시행항변권. 자, 매매,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동시행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으면 잔금하고 동시행. 중도금은 선행채무죠. 동시행항변권이란 조문 밑에 쌍무계약에서 나옵니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는 한쪽이 일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즉 갑이 매도인이 등기 서류는 주지 않고 을한테 잔금 주세요 이렇게 지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을한테만 잔금 달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방 을은 각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내 채무 잔금 주는 채무 이행 거절합니다. 못 줘요. 잔금 못 줘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행합시다. 나 당신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못 줘요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고. 세트. 성립부터 발끝까지 계약법 규정은 임의 규정. 따라서 모든 특약 유효 배제할 수 있다로 끝나요. 어디서부터 안 되느냐?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거기서부터 편면적 강행 규정. 나머지는 계약 성립부터 교환, 임대차 전반 부분까지는 다 유효해요. 특약 배제할 수 있다. 세트예요, 세트. 성립요건.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 채무 부담합니다. 오른쪽. 동시행관계가 되려면 당연히 쌍방 채무 모두 변제기 있어야 돼요. 즉 잔금 날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행 제공하면은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놈이 지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 청구하네요. 그러면 동시항변권이 성립해요. 자, 이제 하나씩 갑니다. 왼쪽. 갑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매도인 갑 오른쪽 을이에요. 머릿속으로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동시행관계인 어느 일방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네요. 즉 갑이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병한테 팔았다고 해봐요. 채권 양도됐습니다. 병이 을한테 잔금 날짜 대해서 달라고 합니다. 잔금 주세요. 그러면 을은 이러죠. 병, 나 아직 갑한테서 등기서류 못 받았어요. 저 잔금 못 줍니다. 할 수 있어야겠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을이 병한테 대들지 못하면 을은 일방적으로 갑한테 등기서류 못 받으면서 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바뀌어도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이해가. 사람이 바뀌었다고 내가 잔금 먼저 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채무 내용이 건물이 불타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채무에서 지갑을 냈으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 채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자, 두 개를 세트로 합니다.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 이거밖에 안 나와. 우리 시험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고.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로 내용이 바뀌든 여전히 동시이행. 자, 세 번째는 이제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범죄 흔적 잡으면 돼요. 어렵잖아요.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 별개의 약정, 이것만 뚫어지게 해봐.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했대죠. 너는 따로 놀아라 하겠어. 너는 따로 놀아. 별개로 성립했으니까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한 채무는 동시행 관계 아니다로 끝나. 아니다. 오른쪽. 또 나오죠. 주된 채무 아닌 소유권 대금이 아닌 협력 채무, 부수적 채무라고 해요. 주된 채무 반대말이 부수적 1%짜리 채무. 99% 주된 채무하고 1% 부수적 채무하고는 급이 같아요, 달라요? 급이 다르지. 어떻게 내가 1%짜리하고 놀겠어요. 따라서 급이 다른 너는 부수적 채무는 우리 99%하고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래서 협력 채무는 선행 채무예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허가 받으러 군청 갑시다 하면 무조건 가야 돼. 너 돈 안 줬지? 나 못 가. 거절할 수는 없다로 끝나. 토지거래가 해서 왜 없다로 끝나느냐? 동시행관계가 아니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면 소수로는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 100%. 동시행관계에 해당되면 소수로는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 우리 시험은 있다 없다 싸움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해가 안 가도 소수로 훈련해버리면 문제를 OX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모든 중간 지문까지 다 이해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어영부영 맞출 수 있다니까. 제발 저는 그걸 원해. 여러분들이 법실력이 1년 해갖고 얼마나 있겠어요. 실력은 없지만 점수는 맞히자. 이게 제 강의 모토예요. 잘 찍자. 잘 찍어보자. 찍어서 제발 한 70점 넘겨버리자. 그래서 잘 찍어야 돼. 눈치 잘 까고. 그래서 전 있다 후 없다. 불법 없어. 그런 거예요. 특약 세트로 밀어버리고 계약법 위반죄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세트가 얼마 중요한지 알아요? 세트가 엄청 중요해. 그게 찍는 거거든. 일일이 다 공부 안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힘이 세트의 힘이에요. 세트. 그래서 안 되는 놈이 두 놈. 별개 약정. 그럼 이 단어만 보는 거야. 단어 공부하겠죠. 긴 문장 보지 말고 일단 한 번 읽고 거기서 단어를 추출해 내야 돼.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별개 약정. 범죄 원정. 너는 따로 놀아. 동생관계 아니야. 부수적 채무야. 너는 부차적이네. 1% 생각하시고. 우리랑 급이 다르지. 동생관계 아니다. 이렇게 끝나지. 그래서 협력 채무는 주된 채무, 소유권, 대금하고 동생관계가 아니니까 협력 채무와 관련돼서 거절이라는 두 단어가 뜨면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야. 왜? 동생관계가 아니니까. 아니면 없다예요. 해당되면 있다로 끝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쌍방채무 모두 변제액이 있어야 돼. 즉 잔금 날짜가 돼야죠. 따라서 중도금은 6월 1일자에 무조건 먼저 줘야 될 선행채무. 선행채무는 당연히 동생관계가 아니겠죠. 그런데 예외가 발생합니다. 선행채무라도 동생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첫 번째, 법 조문에 따라 나오고, 두 번째, 대법원 판례 시커먼스로 나와요. 두 번째 시커먼스가 엄청 중요하죠. 왕별 박았겠지. 자, 첫 번째부터요. 법 조문. 이것도 눈 크게 뜨고 이해하면 돼요. 애우지 말고 절대. 당사자 일방이 선행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어떤 현저한 사유가 있네요. 자, 이해를 해봅니다.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돼. 근데 내 계약 상대방의 나에 대한 이행이 곤란하대. 얘가 나한테 못 주겠대.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선행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이행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걸 읽으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건설사 부도가 떠올라야 돼요. 그게 훈련이야. 상대방 선행채무는 중도금. 내가 청약에서 당첨돼서 열심히 중도금 한 달에 한 번씩 붓고 있어. 선행채무. 그런데 건설사가 부도 나서 공사 아파트 올라가다가 스톱돼 버렸다는 얘기지. 몇 달을 기다렸는데도 공사 재개가 안 돼. 그러면 나는 불안하지. 왜? 큰 건설회사 하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작은 건설회사는 10년간 여러분들 봤죠? 길거리에 방치된 건물 철골만 있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어. 저 중도금 이제 못 내겠어요. 할 수 있다. 공사 재개될 때까지 나 선행채무인 중도금 못 줍니다. 이게 바로 불안의 항변권. 상대방 채무 이행이 곤란할 어떤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러면 소수로는 비록 선행채무지만 동생 항변권 행사할 수. 이 경우에는 잇따로 끝나면 맞는지 묻는 거예요. 말이 되잖아. 말이. 두 번째, 마찬가지 선행채무자가 중도금 안 주고 있는 동안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서 상대방 채무 즉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 등기서류 잔금 날짜가 된 거죠.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게 범죄 변제기예요. 내가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데 이행지체죠. 그런데 상대방 채무 소유권 이전 채무 등기서류 주는 잔금 날짜가 왔다는 얘기죠. 7월 1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중도금 선행이 아니에요. 잔금하고 똑같이 함께 동시행으로 접어들어 버려요. 따라서 선행 채무자, 중도금 채무자는 상대방이 등기서류 안 주면서 나한테 잔금 달라고 할 때 또는 중도금 달라고 할 때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저 못 줍니다. 동시행을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중도금 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는 소유권 등기서류 주는 날 잔금 지급 날짜
도래 같은 말. 그러면 매수인의 중도금 채무는 이제는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잔금하고 함께 동시행관계로 접어들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등기소리 안 주면서 중도금 달라고 하면 나는 못 줍니다. 거절할 수 있고, 당연히 동시행항변권에게서 중도금 안 주니까 잔금, 이걸 봐야 돼요. 잔금 지급 날짜 이후에는 매수인 중도금에 대한 지체 책임이 없다. 왜? 동시행항변권으로 안 주고 있는 거니까. 동시행관계가 해당되면 지체 책임, 지연배상 책임은 없다로 끝나요. 없다. 언제? 잔금 날짜 후야. 중도금에서 잔금 날짜까지는 지체 책임 있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중도금 지연배상 책임이 있고, 잔금 날짜 7월 1일부터 그 후 동시행항변권에게서 중도금 안 주니까 지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지연배상 책임을 지체 책임으로 읽어버려. 그래야 쉬워져. 그래서 선이행채무라도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지사, 건설사 부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한 거야? 그러면 7월 1일 잔금 날짜 된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라 잔금하고 똑같이 동시행. 동시행이니까 소수로는 행사할 수 있다. 잔금 날짜 후에는 지체 책임 없다. 동시행하면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돼. 훈련. 뭘 훈련하느냐? 단어만 봐. 단어.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그것만 한 1분을 봐봐요. 그러면 느껴지는 게 있어.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계속 읽으면서 잔금 지급 날짜, 그럼 소수로 선행인데 이게 오면은 선행 아니라고? 동시행이라고? 그런 거야? 동시행 항변권에 기해서 잔금 안 주니까 잔금 날짜 후에는 지체 책임이 없다. 말 돼. 이 시커먼스를 5분으로 한번 봐봐요. 5분을 계속 단어 보면서 하염없이 읽지 말고. 하염없이 읽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 지문을 2줄짜리 지문에서 단어를 골라서 생각해야 돼요. 하염없이 읽는다고 해결이 안 돼. 중심 단어를 꼽아내야 돼. 그래서 중심 단어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볼 때 중심 단어를 내가 뽑아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3번. 갑이 또는 을이 지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 청구하네요. 자, 시커먼스. 이것도 중요하죠. 이번에는 갑이 등기소리 줬어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 제공. 그런데 을이 잔금이 주면 안 됐지.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했으니까 을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이행 제공 안 하면서 달라고 할 때 동시행항변권이 가능하니까.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 제공했다. 그런데 나는 잔금 못 줬다. 이걸 채무자 매수인 을의 이행 지체예요. 잔금 채무 이행 지체. 근데 용어를 매수인의 이행 지체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 대부분은 수령 지체라고 써요. 매수인 을의 잔금 채무 이행 지체를 수령 지체라고. 이 수령은 무슨 수령이냐? 등기소류 수령이에요. 등기소류 수령을 지체했다. 이 말은 채권자 수령 지체. 우리 위험부담에서 했죠. 같은 말이야. 채권자는 오른쪽 놈 매수인을 말해요. 왼쪽 놈이 채무자니까. 따라서 수령 지체에 빠진 상대방인데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한 달 후 매도인이 이번에는 등기소리 주지도 않고 잔금 달래요. 너 한 달 전에 잔금 안 줬지? 잔금 줘. 근데 등기소리 제공 안 해. 그러면 나는 잔금 준다 안 준다? 주면 안 되지. 등기소리를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진, 즉 잘못한 나라도 상대방이 등기소리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하면 저 못 줍니다. 전에는 비록 한 달 전에는 제가 못 준 잘못이 있지만 이번에 등기소리 안 주잖아요. 그럼 저 못 줍니다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도 동시항변권이 행사할 수 없는 거지 소멸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그 후 이놈이 이행 제공 없이 등기소리 안 주면서 나한테 잔금 달라고 하면 을은 저 등기소리 줄 때까지 잔금 못 줍니다.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괄호가 방금 제가 한 설명이에요. 매도인이 등기소리 줬는데 매수인이 수령 지체했죠. 자, 나중에 한 달 후 매도인이 이번에는 등기소리 안 주면서 매수인에게 잔금을 달라고 하면 매수인은 비록 전에 수령 지체한 잘못이 있어도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지. 이 두 개 판례가 위
채무변제기도래 이거 수령지체 어마어마하게 나요. 정답 지문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의 바탕에서 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의 바탕에서 훈련. 이걸 어떻게 외울 거예요? 못 외워요. 이의 바탕에서 쑥쑥 그래? 그런 거야? 그렇네? 이렇게 해야지 계약법은 풀려요. 우리 시험이 실제. 그걸 계속 훈련하세요. 효력. 동시행 항변권에게 안 주고 있죠. 따라서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내 잘못으로 안 줘야지. 그래서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아요. 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밑에 시커먼스 굳이 말로 동시행 항변권 행사로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주면 돼요. 너 등기소리 안 줬어? 안 주면 돼. 즉 갑과 을 사이에서는 동시행 항변권을 굳이 행사하지 않아도 동시항변권이 존재하는 이 사실은 당연히 이행지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소송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을은 갑한테는 동시항변권 행사합니다. 이딴 말 안 해도 돼. 하지만 재판 법원에 가면 반드시 판사님한테 저 동시행의 항변권에 기해서 안 주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소송에서는 판사는 제가 얘기했죠. 또 먹여줘야 돼요. 판사는 그래서 직업병이 창의성이 없어요. 진짜예요. 판사 직업병이에요. 창의성이 없어요. 왜?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하는 직업을 30년 해봐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 뭐든지 직업병이 있어. 변호사는 지적하는 게 직업병이야. 왜? 계속 지적해야 돼. 그 주장해야 돼. 그러니까 변호사는 창의성이 있어요. 왜? 자꾸 논리 개발하고 판사를 또 먹여줘야 돼. 모든 대법원 판례는 대법관이 머리 좋아서 쓴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다 먹여준 거야. 변호사를 통해서 대법관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직업병이 창의성이 갈수록 없어져. 주장하지 않으면 걔들은 판단을 않거든.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밥상을 차려줘야 돼. 누가? 변호사가. 그래서 변호사가 차려야 돼요. 변호사. 모든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가 만든 거예요. 변호사. 대법관은 그걸 선택만 할 뿐이야. 두 가지 주장 중 이게 옳은 것 같다. 모든 주장은 대법원 스스로 주장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주장해 준 걸 선택하는 거야. 맞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반드시 소송에서는 주장해 줘야 돼.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죠. 자, 나오는 판결. 상환 이행 판결. 너도 주고 너도 줘. 너는 등기소리 주고 당신은 잔금 주세요. 서로 상환해서 이행하세요. 유치권하고 똑같아요. 자, 상계가부. 이건 문장 그대로 훈련하면 돼요. 내가 갑입니다. 을에게 매매대금 채권이 있어요. 돈 주세요. 5억. 채권이 있어. 자, 내 채권에 상대방 채무가 있겠죠. 상대방 채무는 그냥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내가 등기소를 안 주면 좀 못 줍니다 할 수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권리까지 붙어 있어요. 이놈은. 따라서 이렇게 읽습니다. 내 상대방 을에게 단순 채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내 채권을 채권 앞에 내를 붙여야 돼. 나를. 상대방을 앞에 붙이고 내 상대방 내 채무자에게 단순 채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붙어 있는 내 채권으로는 절대로 상계로 날려버릴 수 없다. 이유. 상계는 날려버리는 건데 상대방은 채무뿐만 아니라 지가 가지고 있는 동시항변권이라는 권리까지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피해를 봐요. 단순 채무만 날리는 게 아니야. 권리까지 날려버려. 그래서 내 상대방에게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붙어있는 내 채권은 절대로 상계할 수 없다. 중간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동채권 이런 거 절대 장난 못 쳐요.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결국은 여기 장난은 상계할 수 있다로밖에 장난 못 쳐요. 그러니까 계약법에서 동시행항변권 동내에서 상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서술어는 무조건 상계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고 상계할 수 없는데 있다야? 그럼 무조건 X지문이야.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외우는 거요. 상계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전체도 한번 읽어보고 가장 중요한 건 중심. 계약법에서 동시행 항변권 동내에서 상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상계할 수 없다 끝나야지.
그래서 제가 오죽 했으면 상업 그렇게 했어. 상업. 상업. 공업, 농업이 아니라 상업. 나는 상대 갈 거야. 상대. 상업 과목을 좋아해. 상계 나오면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이렇게라도 하시라니까. 그래야 한 문제 맞히지. 이거 정답 주문이야. 정답 주문. 그래서 절대 상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상계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시험에 어떤 채권이 나오느냐?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매매대금 채권.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보증금 주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 이 두 개밖에 안 나와.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중간에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이딴 거 읽지도 마요. 헷갈리기만 해. 중간에 읽지 말고 매매대금 채권 주어가 보증금 반환 채권은 중간에 보지마. 상계로 넘어가서 상계할 수 없다로 끝났으면 맞는 지문. 상계라는 두 글자가 떴는데 상계할 수 있다고? 그럼 무조건 X야. 우리 시험은 진짜예요. 절대 중간 가지고 장난 안 쳐. 장난치는 데가 정해져 있다니까. 우리 시험은. 그래서 상계 나오면 상계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있다 하면 X죠. 그래서 상업 상계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한 20번 해봐요. 그럼 한 지문 무조건 맞히니까. 그 밑에 할 수 있어. 동시행 항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한다 또는 진행하지 않는다. 장난치겠죠. 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동시행 항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채권 소멸시효는 상관없이 쑥쑥 진행한다로 끝나. 유치권 행사한다고 해서 내 채권 소멸시효가 스톱되잖아요. 여전히 쑥쑥 진행한다.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법 조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에 소술에 긍정을 붙여버리라겠죠. 진행한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든 내가 동시행항명권을 행사하든 내 채권은 상관없이 별개로 쑥쑥 소멸시효는 진행하고 있다. 별개로 놀아요. 별개로. 채권 소멸시효하고 동시행항명권 유치권 행사는 별개로 놀아. 별개로. 이건 뭐 흘러가. 이런 거 흘러가. 왜 흘러가겠어요? 소멸시효잖아. 우리 시험 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흘러가. 몰라도 돼.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동시에 그 이제까지는 안 했잖아요. 처음 읽어드린 거잖아. 지금 7월 달에 하는 건 안 중요한 거 하는 거요. 5월, 6월에 한 거 진짜 중요해요. 저는 중요한 걸 다 먼저 했어. 지금 하는 건 흘러가는 것들이야. 자, 동시행관계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경우. 3번이 쉽고 4번이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3번은 이해하면 돼요.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당연히 동시행해야겠죠?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가 청산금 주고 채무자 왼쪽 놈이 지소유권 넘기고. 당연히 동시행이지. 전세금, 보증금, 청산금. 전세금 줄 때까지 저 키 못 넘겨요. 보증금 줄 때까지 저 못 넘겨요. 채권자 네 청산금 나 줄 때까지 나 소유권 못 넘겨. 할 수 있어야지. 이해돼. 단 전세권에 있어서는 목적물 인도 플러스 하나가 더 붙어요.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같이 동시행이에요. 전세권에서 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키는 넘겼는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세권자 주지 않으면 설정자는 당연히 너 서류 줄 때까지 전세금 못 줘.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요. 동시행관계면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 그 다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무효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당연히 서로서로 동시 이행하는 게 공평에 맞을 거예요. 그 다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에서 자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해요. 그러다가 우리 더 이상 공유등기 받지 말자. 우리 원래 단독소유한 대로 단독소유 치자. 그러면 해소되겠죠. 그럴 때 서로서로 이제 단독등기 박아야겠죠. 그러면은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지분 이전 등기 옮길 때 내가 먼저 이행하면 나 손해볼 우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동시행관계다 하면 말이 돼. 그 다음 내가 아파트를 파는데 담보대출 이렇게 해놨어. 저당권 들기. 또는 내 채권자가 가압류를 박아버렸네. 그 아파트를 팝니다. 그러면 나는 소유권 넘겨줄 때 이 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는 샥 말소해주고 넘겨줘야 될 거예요. 상대방한테 매매대금을 다 받았다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대금 지급 의무하고 하나가 더 붙어요. 매도인은
저당권 등기 말소해주고 넘겨주세요. 가압류 등기 말소하고 넘겨주세요. 자, 같이 동시에. 이해가죠? 애우지 말고 이런 거 이해해야 돼. 을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매수인 입장에서 저당권 등기 박혀 있는 아파트를 사는데 매매대 5억을 다 줬어. 그러면은 너 빨리 은행 담보대출 빨리 1억 갚어. 저당권 말소할 때까지 나 잔금 못 줘. 할 수 있어야지. 매매대금 다 중종. 내가 인수하지 않는 한 이 빚을. 그래서 동시관계인 거예요. 너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말소할 때까지 나 잔금 못 줍니다. 할 수 있어야지. 이유. 매매대금 다 줬는데 내가 거절할 권능이 없어. 등기 박으면 저당권자 경매 날려버리잖아. 그래서 동시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그래. 이놈이 저당권 등기 말소해주고 나한테 넘겨야지. 안 그러면 내 아파트가 날아가니까. 동시에. 밑에는 매매예요. 보석물 매매니까. 자, 4번. 여기를 더 잘해야 돼요. 그 위는 이해하면 금방 풀어. 그러니까 정답증을 잘 안 하고 4번. 내가 담보대출 있겠어요. 은행한테. 은행, 당신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까지 나 돈 안 갚을래. 그러면 은행은 뭐라고 한다? 은행은 갚지 마. 연체이자 20%야. 갚지 마 그래요. 즉 이건 돈부터 갚아야 돼.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행 채무야. 돈부터 갚고 말소를 요구해야 돼요. 당신 등기 말소할 때까지 나 돈 못 갚습니다 하면 이건 미친 장사예요. 왜? 은행은 조활하게 연체이자가 세니까 계속 갚지 마. 계속 갚죠. 그래서 공평하지가 원칙에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돈부터 갚으세요.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행 채무예요. 선행 채무. 그래서 저당권 등기 또는 담보가 등기 말소 의무하고 피담보 채무 변제 돈부터 갚으세요.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 이건 어느 정도 외워야 되고 협력 채무 아까 동생관계 아니라겠죠. 협력 채무 선행 채무. 그다음 내가 임차인인데 기간 끝나서 보증금 받고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사 가야 돼. 근데 이사 갈 수도 없어. 이유. 집 빼면 안 되거든. 전출 가면. 그래서 나온 제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이사도 가도 되고 주민등록 빼도 돼요. 대학 요건 상실한다도 상실되지가 않아요. 등기 박으면.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예요. 자, 그럼 나는 등기 받고 대구로 이사 갔다 겠어. 주인 연락 옵니다. 세입자 빨리 그 등기 말소해. 그래야 내가 보증금 줄 거야. 너 등기 말소할 때까지 나 보증금 안 줄 거야. 할 수 있느냐? 주인이. 안 되지. 왜? 이 사단이 왜 벌어졌는데? 이놈이 보증금을 안 줘서 내가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까지 박았죠. 따라서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는 동시행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미 보증금을 안 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 따라서 보증금부터 주고 등기 말소를 요구해 줘야 돼요. 왜? 보증금을 애초에 안 주고 있던 나쁜 주인이니까. 그래서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된 등기 말소 의무하고 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 채무가 선이행 채무고요. 그것도 이해하면 돼. 이해. 그 다음 이것도 머릿속으로 그림 생각합니다. 자,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내가 낙찰자예요. 왼쪽 채무자 아파트가 날라가서 채무자 아파트를 경매로 내가 딱 낙찰받았어. 저를 봐봐요. 저를 봐봐. 왼쪽 채무자 지사를 내가 낙찰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이 경매가 무효래요. 등기까지 박았는데 경매가 무효면 내 등기도 무효가 돼. 매매가 무효면 등기 무효지. 자, 그러면 왼쪽 놈 아파트한테 이전 등기를 내가 박았는데 내가 1억이 낙찰받았어. 그러면 내 1억은 왼쪽 놈한테 가 있어요? 오른쪽 놈 을한테 가 있어? 채권자. 채권자가 배당받아 갔겠지. 그러면 경매가 무효니까 나는 왼쪽 놈 채무자에게 내 등기 말소 의무를 부담해요. 이한테서 나한테 왔으니까. 근데 내 돈은 이놈한테 받아? 오른쪽 은행한테 받아요. 은행한테 받지. 내 돈 1억은 배당받아간 오른쪽 놈 채권자, 근저당권자부터 이렇게 받는 거예요. 따라서 말소 의무는 왼쪽. 내 돈 배당금 돌려받는 배당금 저놈의 반환 의무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네. 그래서 동시행관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읽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경매가 무효 이렇게 시작돼요. 낙찰자의
그림 머릿속으로 떠야 돼. 나는 왼쪽 놈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등기말소 의무와 내가 낙찰받은 1억 오른쪽 놈이 배당받아갔죠. 근저당권자 채권자의 나에 대한 배당금 반환 채무는 왼쪽 놈 오른쪽 놈이니까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행관계 아니다. 대부분 이렇게 봤다. 그래서 왼쪽 놈 오른쪽 놈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자 오른쪽 그림만 머릿속에 그려지면 된다. 눈을 크게 뜨고 머릿속으로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말소 의무. 그런데 배당금 반환 의무는 오른쪽 놈 근저당권자 지가 배당받아간 오른쪽 놈의 나에 대한 배당금 반환.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오른쪽 채권자네. 서로 방향이 다르네. 동시행관계 아니네 아니겠네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봤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오는 동시행관계 아닌 걸로 본 놈은 이 네 놈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첫 번째 피해담보 채무 변제부터 하세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나와요. 어차피 2번 3번 이상 나온 거니까 잘해야 돼요. 그것도 정답지로 바뀌어요. 얘들은 정답지면 4번 3번은 흘러가고. 왜? 3번은 쉽고 4번은 훨씬 신경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4번 쪽에 정답지를 박지. 자,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자, 이게 보여야 돼요. 자, 흑판 봐봐요. 제가 그리지 않아도 갑을 계약 체결 후 오른쪽에서 금을 살랑살랑 날라갔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불능의 원인을 따집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썼어요. 불능의 원인 경우수 2개. 첫 번째 왼쪽 놈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졌으니까 이놈이 채무자. 채무자 귀책 사유로 날라갔네. 채무자 귀책 사유 불능 이행 불능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문제. 그런데 두 번째 경우수 채무자 귀책 사유가 없는 불능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채무자 잘못 없이 날라갔네. 위험부담. 무슨 위험? 반대급부 매매대금 5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을 채무자 갑하고 채권자 을 매수인지 누가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채무자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에서 위험부담. 후발적 불능에는 2개가 나와요. 채무자 귀책 사유 채무불이행. 채무자 잘못 없어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 다시 경우수 2. 갑이 잘못 없는데 매수인 을도 잘못 없네. 쌍방 무채 태풍 지진 토지 수용 제3자가 불냈고 쌍방 무채 그러면 상대방 을 채권자가 잘못 없기 때문에 채무자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5억 달라 할 수 없지. 잘못 없으니까 채무자가 위험부담한다. 왜? 아직 인도 전에 불탔으니까 갑 영역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담해. 그런데 두 번째 채권자 오른쪽 놈이 놀러와서 불내버렸다고 해서 채권자 귀책사유 잘못했네. 네가 불냈으니까 돈 줘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채권자 등기소리 줬는데 이놈이 잔금이 준비 안 돼서 등기소리 수령을 지체했네. 채권자 수령 지체 중 쌍방무채. 쌍방무채 보지도 말고 채권자 수령 지체. 채권자 귀책 사유나 채권자 수령 지체나 같은 말이야. 잘못했네. 잘못했으니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쌍방무책에서 갑도 소멸하고 을도 대금 5억 줄 필요 없죠. 대금 채무 소멸이에요. 그런데 준 돈이 있어. 계약금 중도금 3억을. 그러면 5억 주세요 못하니까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 자, 수용. 수용에서는 쌍방무책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보상금이라는 게 나오죠. 갑이 매매 대금은 5억이었는데 수용 보상금으로 10억이나 받는데요. 그러면 을은 전화합니다. 갑, 너 10억 받는다며? 자, 5억 계좌이체 한다. 5억 넣어야 돼요. 자기 매매 대금 제공해야 돼. 그 다음에 보상금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상 청구. 수용으로 인해 받게 된 보상금을 주세요. 위험부담 전부예요. 이게 제가 말한 게 들렸으면 문제 풀 수 있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돌아버리겠네. 그러면 공부 더 하셔야 돼. 공부.
다행히 위험부담은 29, 30, 31 3연타 나왔더라고. 3연타. 그럼 올해는 안 나와요. 올해는 안 나와. 저 4연타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3연타까지는 합의해제도 3연타야. 합의해제도 29, 30, 31 위험부담도 29, 30, 31 합의해제하고 위험부담은 올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백선에 안 넣어요. 백선에는 안 넣어. 대신 그래도 모의고사에는 내야지. 확인해야지. 그래서 백선에는 안 들어가. 제가 이렇게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 게 있어. 기출을 분석하면. 그런 건 백선에는 포함 안 시켜버려요. 대신 아예 제끼면 안 되지. 5회 모의고사는 위험부담 중요해. 낼 거예요. 그때는 내요. 백선에 왜 포함 안 됐지?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아셨죠?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가급적 100문제는 올해 나올 걸로 제가 가급적 100문제를 선정을 하니까. 그래서 위험부담하고 합의해제는 백선에는 안 넣을 거야. 제 지금 생각이. 3연타 나왔더라고. 자, 위험부담은 양이 봐요. 한 페이지밖에 안 돼. 근데 나오면 한 문제짜리. 29, 30, 30 한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하란 얘기요. 하란 얘기. 다행히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지만 차라리 나와주지. 그게 나오면 맞출 수 있거든, 이걸. 양이 너무 작으니까. 제가 방금 말한 내용만 이해했다. 그럼 무조건 맞히는 거야, 이 문제는. 단지 좀 복잡해. 그래서 실제 문제 풀면서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지금 들을 때 이해되지만 왜 문제가 안 풀리느냐? 흘러가는 내용에 거기서 정신을 뺏겨버려. 막상 정답 지문은 별 3개, 5개 딱 있는데 한두 개 지문을 살짝 어렵게 내버려요. 응용 지문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거기서 내가 밸런스를 잃어버려. 그래서 정답 지문 의외로 2개 더 가면 여기에 장난을 딱 쳐놨을 텐데 1번, 3번에서 헤매버리는 거야.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자신감 잃고 민법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읽어보고 낯설면 뭔 소리야 하고 물음표하고 넘어가라고. 물음표하고 넘어가. 그거 정답 지문 아니야. 내가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지문은 무조건 흘러가는 거예요. 페이크 지문이야. 페이크 지문. 그러니까 시험 보는 요령. 뭔 소리야? 흘러가겠지. 간다 정답. 이게 민법 패턴이에요. 진짜라니까. 민법 패턴. 이런 패턴을 알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모든 지문을 다 내 걸 만들어야지. 그 욕심이야. 한 5년 해봐. 5년 해도 몰라요. 왜? 항상 새로운 지문 나와. 우리 기출은. 항상 새로운 지문 넣고 새로운 판례 넣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판례는 우리가 보는 판례의 일부분밖에 안 돼. 언제든지 새로운 판례 등장. 우리 교재 없는 판례 반드시 해마다 나와. 3개, 4개. 정답 지문 아니야. 그럼 갈 필요 없어요. 나머지 기존 판례에서 정답 지문 박아놔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정답 지문 하지. 아, 이게 나왔어?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은 대상이 안 돼. 읽고 하나씩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 안 하고 못 외워요. 하나씩 풀어갑니다. 위험부담. 첫 번째부터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머릿속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돼. 왼쪽 놈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자, 나왔어.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죠. 이게 바로 위험 부담이에요. 후발적 불능에서 나옵니다. 채무자 잘못 없이 날아가야 돼요. 이게 반대급부의 매매 등 5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을, 이 대가, 대금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위험 부담. 따라서 밑에 원시적 불능입니다. 절대 위험 부담 발생하지 않아. 원시적 불능 뭐가 나온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와. 원시적 불능은 위험 부담 안 나와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 다음 후발적 불능 중 첫 번째 경우수였죠.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이게 바로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야.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고의과실 귀책 사유 이런 말이 나면 무조건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여기는. 그래서 문제 풀면 이 3개를 교묘하게 막 지문으로 내요. 장난을 막 쳐놔. 그러니까 중심을 꽉 잡고 해요.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나오고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불이행하고 위험부담이 나온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이고 위험부담은 채무자 잘못 없는 후발적 불능. 이걸 중심을 꽉 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출제위원회 현란한 발작이 안 당하는 거예요. 중심을 확 잡아놔요. 그러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방 모두 책임 없네요. 태풍 토지 수용이에요. 그러면 상대방도 잘못이었기 때문에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고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채무자가 돈 못 받으니까 왼쪽 놈 매도인 같은 말. 채무자가 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위험은 대가 위험이에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매매 대금 대가 같은 말. 위험 앞에는 대가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대가 위험하면 같은 말이에요. 위험 부담. 자, 효과. 쌍방 태풍으로 날아갔고 수용으로 날아갔어요. 토지가. 그러면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할 거고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하지 못하죠. 상대방 대금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5억 주세요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이미 받은 돈은 계약금 중도금은 상대방 5억 줄 채무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미 받은 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 세 번째가 정답증으로 가장 많아요. 위험부담에서 진짜야. 이미 받은 돈 계약금은 돌려줘야 된다 하는데 이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막 장난쳐. 있어. 부당이득 해야 되고 상대방은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의무 있고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있고. 자, 대상 청구권 갑니다. 대상 청구권은 수용해서 나오죠. 보상금 받네요. 자, 두 번째 중에 상대방 을은 매수인은 반드시 자기 반대급부의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토지 매매대 5억을 줘야 됩니다. 5억 주고 그 다음 요구해야 돼요. 보상금 줘. 아직 입금되기 전이다. 그럼 채권이겠죠. 채권 넘겨. 채권 양도. 이미 받았다? 그러면 네가 받은 보상금 줘. 이렇게. 채권자 위험부담주는 눈만 크게 뜨면 돼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어느 한쪽 채무가 이건 매수인 아니 매도인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채권자는 오른쪽 놈이죠. 매수인 을이에요. 채권자 잘못으로 이행 불능이 나왔네요. 채권자가 불냈다는 얘기지. 따라서 불낸 채권자 매수인 을한테 채무자 매도인 갑은 매매대금 5억 달라고 할 수 있다로 끝나. 무조건 있다. 불냈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 밑에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을이 채권자가 얘는 등기소를 제공했는데도 잔금을 못 줬다는 얘기. 채권자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를 채권자 수령지체하고 같은 말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비록 그 후 태풍으로 날아가도 네가 그때 받았더라면 임마 네 영역에서 발생했잖아. 따라서 돈 줘 할 수 있다. 채권자 귀책사유 채권자 수령지체 이 단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채권자 귀책사유 이것만 뚫어지게 봐. 채권자 수령지체 아하 을이 불냈다는 얘기군. 을이 안 받아서 그 후 날아갔다는 얘기군. 을이 잘못했네. 잘못했으니까 갑은 돈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맨 밑에 법조문 제2항인데 이때 갑은 상대방은 또 5억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웃고 있다 울고 있다. 을은 울고 있겠지. 지가 불내서 5억 날라간 거 아니에요. 을 입장에서는 건물도 못 가져오고 건물값 물었으니까. 이 경우 채무자가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 채무는 면했죠. 소유권 이전 채무는. 건물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자기 채무, 채무자는 갑이에요. 채무자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소멸했잖아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은 게 조그만 이득을 얻은 게 있다면 갑은 울고 있는 을한테 이건 던져줘라. 애따. 더 이상 울지 말고 사탕 먹어라. 애따. 그대로 익숙해지면 돼요. 채무자가 채권자 위험부담주에서 나오는 지문이에요. 법조문이에요. 저기 법조문 제2항이에요. 이 경우란 채권자가 불내서 5억 받은 갑은 쥐가 자기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함으로써 당연히 면했지. 불능 건물이 날아갔으니까. 면함으로써 얻은 어떤 이익이 조그만 돈 100만 원 이익이 있다면 이거 상대방 채권자에게 울고 있는 을에게 옜다 던져줘라 상환해라. 너는 5억 받았으니까 100만 원쯤은 돌려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건 상대방 채권자에게 상환해라 하면 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울고 있는 놈 사탕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지. 3년 동안 한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지.
그 위만 죽으라고 넣어.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한다, 대상 청구권. 왼쪽 원시적 불능하고 채무불이행 구별하는 거 엄청나게 나와.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하고 위헌부담은 견모히 섞어버려요. 그러면 정말 이거 중심 안 잡혀 있으면 돌아버려. 지문 읽으면 이게 뭔 소리지? 계약법의 특색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몰라. 계약법 지문이 그래요. 읽었는데 뭔 소리지? 그게 꽤 많아. 그래서 생각하란 얘기요. 단순히 막 외우지 말고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고 중심 잡고 훈련. 깊게 생각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깊게 생각하는 게 단어 잡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단어 잡고 중심. 그러면 있다 없다가 골라줘. 하염없이 읽는다고 해결이 안 돼. 중심 잡는 능력을 골라야 돼. 채는 능력. 중심 단어, 키워드를 채고 이 경우에는 있었더라 없었더라. 평소에 공부할 때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훈련.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 경우 수가 두 개지. 채무자가 불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잘못 없을 수도 있고. 채무자가 불낸 거야? 채무불이행이네. 채무자 규칙 사유니까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 효과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이따로 다 끝나겠네. 하지만 채무자 잘못 없는 후발적 불능이야? 이건 채무자 규칙 사유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은 절대 아니지. 따라서 채무자 규칙 사유 없는 지문인데 스스로가 해제할 수 있다 끝나면 X,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끝나면 X. 이 머리를 써야 돼. 동네를 빨리 파야 돼. 채무자 잘못 없다고? 근데 해제할 수 있다고? 아닌데 해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이쪽 동네에서 나와야 되는데 X. 그래서 이 중심이 확실히 잡혀 있을 때 그런 지문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뱅뱅뱅뱅 돌기만 해. 머릿속. 그래서 하나를 할 때도 정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객관시험 잘 맞으려면 하나를 할 때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 두루뭉실 100개 하면 뭐해? 30개만 정확히 알면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객관시험은 두루뭉실을 알면 못 찍어. 계속 2개 중 하나 헷갈리지. 3개. 하나를 할 때도 정확히 알아야 답을 채버려요. 나머지 2개 지문 아예 몰라도. 그래서 계약법 특색이 일단 있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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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요. 이해 바탕 위에서 훈련을 통해서 외우는 거예요. 자 10분간 쉬고 나머지